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하며 보복 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복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공습 경보음이 울렸고 이스라엘은 전 국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을 상당수 요격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미국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지표와 함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까지 더해지며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전날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까지 경신하며 9월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는데요. 통상 9월은 연중 최악의 달로 불립니다. S&P 500이 9월에 강세를 보인 것도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새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장 초반 이란의 공격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꾸준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로 금값이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쯤 장중 온스당 2,440달러 선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 자산 목적으로 찾는 수요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 180발을 쏟아부으면서 중동전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로 현지 시간 1일 금융시장이 휘청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위험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이란 석유 설비가 이스라엘 공습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 속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란 석유 공급이 위축되고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이 지역 석유 수출이 원활하지 못한다라는 우려로 유가는 뛰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1.81% 넘게 급등한 배럴당 73.5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역시 1.66달러 뛴 배럴당 69.8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 고조에 글로벌 위기감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을 더 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란의 원유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한 유가 역시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김영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41% 내린 42,156.97포인트에 S&P 500 지수는 0.93% 하락하며 5,708.75포인트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도 1.53% 큰 폭 하락하면서 17,910.3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조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7.2를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인 47.6을 밑돌았습니다. 미국 항만노조의 파업 사태로 공급망에도 혼란이 생기며 미국 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빅테크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M7 종목들 가운데서는 구글과 메타만 각각 1.04%, 0.86% 상승 마감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2% 넘는 낙폭을 그려내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석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엑슨모빌은 2.31% 상승한 119.9달러로 장을 마쳤고 쉐브론은 1.68% 상승해 149.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불안정한 시장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국채에 몰리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선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모든 시민이 방공호로 대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예루살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국가안보 관리들과 미국의 준비 상황을 검토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자 석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에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70.58달러로 전장보다 3.5% 상승했고 ICE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52분 기준 배럴당 74.21달러로 전장보다 3.5%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 신물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최근 있었던 빅컷 단행이 향후 움직임이 공격적일 거라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움직임은 더 작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2번 더 금리를 인하해 모두 50베이시스 포인트가 더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의 0.5%포인트 인하 전망은 감소했는데요.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일 오전 기준 연준이 오는 11월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하할 확률이 59.4%, 50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하할 확률은 40.6%로 반영됐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전 거래일 대비 12.7% 포인트 커지며 50베이시스 포인트 예상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의 8월 구인 건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1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구인 건수는 804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771만 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건설업, 운송 창고업 등이었고 금융업, 예술 엔터테인먼트업 등 서비스 부문에선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스위트는 일자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이지만 몇 달 동안 개선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중동으로의 수출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기업이 중동에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했는데요. 이제 중동의 데이터 센터들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들여올 수 있는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인 VEU 자격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VEU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중동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미국 기술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방식으로 전용 또는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엄격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4.8% 급락했던 니케이 지수가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2.42포인트, 1.93% 오른 38,651.97의 장을 마치며 전날의 폭락분을 일부 만회했는데요.
전날은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첫 거래일로 니케이 지수가 개장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시바 총재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일본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일본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7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9월 인플레이션이 1.8%로 하락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는데요. 유로존의 CPI가 유럽 중앙은행 ECB의 목표인 2% 밑으로 떨어진 건 2021년 6월 1.9%를 기록한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주류, 담배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는 이달 말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져 왔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올 걸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0월에 있을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를 고려할 거라고 말하며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을 높였는데요.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도 ECB의 금리 인하 시기를 12월에서 10월로 조정했습니다. 구글이 태국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과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등 회사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사업으로 삼았다는 평가입니다. 구글의 태국 데이터 센터는 방콕 인근 촌부리에 지어질 예정인데요. 구글은 딜로이트의 연구를 인용해 이번 투자가 2029년까지 태국 경제에 40억 달러의 가치를 더해주고 또 향후 5년 동안 1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투자 결정이 태국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주요 빅테크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지역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제항만노동자협회 ILA 노조가 동남부 지역 항구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는데요. 미국 동부 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건 1977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현재 뉴욕시 지역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만 1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파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하루 수십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위협받으며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ILA는 미국 회사연합 USMX 고용주 그룹과 새로운 6년 계약을 협상해 왔지만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협상 과정에서 USMX의 최종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 인상폭이 노조원들의 새로운 계약 요구 사항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이 추가 주식 발행으로 최소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해당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은 아직 시기나 금액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잉이 이 조치를 결국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보잉은 3주째 접어든 파업으로 인해 여객기 생산이 중단되고 자금난에 시달리며 회사의 신용등급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분석가들은 보잉이 3분기에만 33억 6천만 달러의 현금 유출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한 달 동안 회사는 약 15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잉은 휴직, 채용 동결, 임원 급여 삭감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칩 제조업체 세레브레스 시스템즈가 나스닥에 상장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30일 세레브레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장 관련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는데요. 세레브레스는 앤드루 펠트먼 CEO 등이 지난 2016년 공동 설립한 회사로 엔비디아의 경쟁사로 불리는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레브레스는 투자 설명서에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억 3,64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70만 달러 대비해서 15배로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가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엘리엇 힐 신임 CEO로의 변경 발표 이후 첫 실적인데요. 나이키는 순이익이 10억 5천만 달러, 주당 70센트로 1년 전에 14억 5천만 달러, 주당 94센트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115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최근 실적 부진을 겪으며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약 25% 하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일본 과세 강화 기조에 외국인 이탈 우려 증폭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증시가 집권 여당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첫 거래일 큰 폭으로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차기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시장의 경계감을 드러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실행 의지를 내비쳐온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30일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 내린 37,919.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낙폭을 키운 주가는 장 초반 38,000원 붕괴됐고 한때 5% 넘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하락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재로 선출된 뒤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임 총재는 선거 전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 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주식 매도가 확산한 건데요. 이날 주식을 끌어내린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한 차례 논란을 불렀었던 이슈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2021년 총재 선거 때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언급했었습니다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후폭풍이 일자 취임 이후 관련 논의를 미뤘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될 경우 일본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재 선출 이후에 첫 거래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엔고, 중동 정세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당 금투세 유예하다, 그리고 여당은 폐지가 정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0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상태고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 달성에 총력을 다해 여론의 지지를 기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 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유해 입장 선회는 국내 증시 침체기인 현 시점에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성급한 정책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우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 뒤 국내 증시 제도를 재정비한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다시금 재검토하자는 의미입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시행 요구가 강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도부에서 유예론 중심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포착했었고요. 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채택할 것을 거듭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르면 4일 의총에서 확정을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행을 검토하다가 개인들의 반발에 선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의원 사모펀드 내역 공개 역시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증시 일주일 새 20% 넘게 올라 모기지 금리 인하 등 추가 대책도.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등 연이은 경기 부양책 효과로 중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고 4분기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휴 직후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즉 LPR의 인하 가능성도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30일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거래량이 2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2015년 6월 15일 이후 최고 거래액을 경신한 바 있고요. 개장 35분 만에 거래량이 1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빨리 1조 위안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대량 주문이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돼 거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24일 중국 금융당국이 정책금리 인하,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10월 31일 이전까지 모기지 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은 모기지 금리를 LPR보다 0.3%포인트 이상 낮춰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평균 인하폭을 0.5%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요 도시인 광저우와 상하이, 선전시도 주택 구매 제한을 일제히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양책의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전거래소는 2조 위안 역시 넘게 돌파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 인하가 유력하다라는 부분 역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확전 불지피는 이스라엘 저항의 축 연쇄 공격. 이스라엘이 친이란 세력들에게 잇따라 폭격을 가하면서 중동 확전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18년 만에 레바논 국경을 넘어 헤즈볼라 지상 침투를 시작한 건데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던 이스라엘 총리는 외부 충돌 확대를 통해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등 입지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지도자 암살 등 이란 대리 세력들에 대한 타격이 치명적 수준에 이르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의 무인 폭격기가 베이루트 서남부 주택가 아파트를 폭격해 이날 레바논 전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날은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에도 폭격을 가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와의 동시다발적인 3년 전에 돌입하면서 중동 정세가 휴전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양상입니다. 7월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에 이어 이달 27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잇따른 군사작전 성공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력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중동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스라엘 비판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년 전 강행으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고요.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 첫 공습이었습니다. 네타냐후의 내부 결속용 해석이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지상전 거듭 시사 역시도 계속해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등 돌린 외인 지난달 8조 순매도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월 한 달 동안 8조 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주식시장에 내던졌습니다. 8월 3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외국인이 2달 연속 팔자세에 나서면서 올해 최대 매도 규모를 기록하는 8월에 이어 재차 경신했다라는 보도고요.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지표와 대통령 선거 등 거시경제 변수 등의 영향을 받는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7억 원을 내던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했고요. 외국인은 9월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7조 9,216억을 매도해
월간 기준을 넘어 이달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5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5위를 기록했고요. 상당수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9월 순매도를 삼성전자의 부진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이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됐고 특히 반도체 호황기가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마저 제기된 것이 직격타로 작용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9월 한 달간 삼성전자를 8조 원 넘게 매도했고요. 여기에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지수 역시 편입 종목 선정 기준 등이 논란이 휘말리면서 사실상 외국인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2달 연속 팔자세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전문가들은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가 이끈 9월 수출 12개월째 수출 플러스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9월 수출입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9월 수출 12개월째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어떤 내용들 주목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일이다 보니까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는데 9월 수출입 데이터가 587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YOY 대비했을 때 7.5%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정말 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쪽에 대한 실적이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그동안 또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들 쪽에서 피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들을 좀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실적에 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되는 게 수출에 대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결국 10월 어닝 시즌을 맞아서 지금 이런 수출입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강하게 출발을 하는 게 맞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체력이 약한 상황들, 특히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3대 지수가 하락하고 지정 확대 리스크라든지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 정도 하락 마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장에 곧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사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쪽에 대한 기대, 특히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대로 인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9월 수출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장사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수출입 데이터로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잠식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일궈졌었는데 정면 돌파가 가능할까요? 일단 불안감 일부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특히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하락한 상황들, 특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은 PBR이 1.08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절대적인 밸류에 대한 가치만 보게 되었을 때 22년 저점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받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엇갈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시장에 대한 영향,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 지금 우리나라 대신 떠오르고 있는 게 중국 쪽,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관련 종목군들의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도 알리바바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나와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한 중시,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와야 하는 수급들이 주변 국가로 다 뻗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 요소로 인해서 좀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급의 엇갈림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바닥권이 다시 한번 잡혀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피크아웃 우려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저는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 9월에 136억 달러가 나왔고 역대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대한 수치가 6월이고 135억 달러 역대 2위였는데 이를 갱신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6월 이후에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의 반도체에 대한 성장률, 그러니까 증감률이 과연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더라면, 9월 같은 경우에는 Q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P 같은 경우에도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수출 데이터로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고민해야 하는 점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바닥권이 있으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보고, 그럼 여기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앞서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처럼 지난 1분기, 2분기 상승했던 증감률만큼 3분기, 4분기에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답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적인 밸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메모리 쪽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나와주고 있고 AI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 HBM과 관련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산업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증감률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1분기, 2분기 굉장히 증가에 대한 폭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대한 증감률이 1분기에는 51%,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50%대가 나왔는데 지난 7월은 50%, 8월 같은 경우에 갑자기 꺾였어요. 39%, 그리고 9월에도 37%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양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성장은 조금씩 둔화가 될 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폭에 대한 크기가 넓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한 산업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접근을 할 때는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현재 투심이 좀 꺾여 있는 상황들 결국 현재 라인대에서는 절대적인 밸류에 대한 가치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고비가 결국 반전에 대한 모멘텀일 것 같아요. 결국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그전까지에는 뭐 보수적으로 분할적인 접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 수급들의 변화가 나온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동향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대기하면서 기대해볼 만한 실적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 매력이 높아졌다라는 종목 역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 산업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번 수출입 데이터에서 반도체 외에 눈에 띄었던 섹터가 자동차와 전력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좀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내용들도 공개가 되었고 인도 IPO와 관련했을 때도 지난주에 어느 정도 내용이 오픈이 되면서부터 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다소 약화가 된 상황. 다만 자동차가 55억 달러가 나왔는데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9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해볼 만한 요소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이에요. 결국 현대차를 비롯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Q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혹은 벤츠,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 영업이익률 쪽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 현재 산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현대차, 기아가 잘하고 있는 게 현재 P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나가고 있으면서 Q는 견조하게 유지를 하는데 P 같은 경우를 올려받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받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현대차 쪽에서 우려가 나왔던 게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언제나 나왔듯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뭐 2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인데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다 보니까 또 할부금리도 인하가 되는 상황. 결국 자동차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4분기에 조지아주가 또 공장을 오픈을 하게 되었을 때 하이브리드 역시도 함께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출입 데이터에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약 57%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1%,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쪽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성장은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장사 굉장히 잘할 것 같고 현재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니 현재 이런 위치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역시도 함께 분할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위해 부품주 많이 선택합니다. 다만 부품주를 보게 되었을 때 현대차 혹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무조건 함께 움직이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Q가 함께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역시도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모멘텀이냐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 특히 변동성의 폭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 쪽에 대한 모멘텀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부양책에 따른 모멘텀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 결국 내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선택을 좀 옥석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압기를 보게 되었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1억 달러가 나왔고 전월 대비했을 때 약 2배 정도 좀 올라간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종합해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노후화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사이클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Q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에 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결국 내보낼 수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P단에서 결국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긍정적인 상황들 이런 점을 보면 역시나 수출주로 보게 되었을 때 변압기 보시는 게 맞고요. 변압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대장 역할로 봐야 하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인데 현재 35만 원이라는 그 라인대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 결국 내가 이 종목군을 잡기 위해선 내가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항선 라인대를 뚫어주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혹은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환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주가 상승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다시 한번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보게 되었을 때 기술주들은 하락하고 오히려 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견주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국 관련 종목군들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중국 관련주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일면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 쪽 이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달라진 중국에 대한 대응,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우선 요약본 한번 살펴보시면요. 중국 당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부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분적, 간헐적 정책에 비해 방향과 그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판단이고요. 물론 중국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나 미국 이외 지역 자산 그리고 증시가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아직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산업별로는 소재 등 경기 민감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한 소비재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게 투자하실 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떨쳐내기 쉽지 않은 중국 부양에 대한 의구심, 중국 정부 당국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9월 24일 금융당국이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했고요. 영리포는 20bp, 그리고 MLF는 30bp,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50bp, 지준율은 50bp, 금리 동시에 내리면서 부양 신호를 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 사정이 굉장히 나빠졌죠. 하락폭을 축소했었던 중국 생산자 물가는 8월 들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제조업 공급 과잉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 물가도 둔화되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랫동안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유진투자증권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한국을 넘어섰고요. 금리 등 통화 정책을 통한 부양 정책의 연속성 역시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중국의 고질적인 부채 부담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인데요. GDP 대비 총 부채 살펴보시면 일본이 우선 398%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중국, 한국 같은 경우도 269% 수준입니다. 재정 부양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재정 부양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9월 26일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 정책 강화를 시사한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단 통화량 감소를 감안해서 당장 제조업 경기 반전은 일어나지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의 1분기 선행하는 지표는 마이너스 7.3% YOY 기준으로 감소 중이고요. 금리 인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하락 중인 중국 제조업 경기 사이클이 당장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정 정책도 동반되어야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5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재정 정책 역시도 동반했었습니다. 2015년 초 중국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마이너스 2%대에서 2016년 하반기에는 4에서 5%까지 확대된 바 있는데요. 재정 정책이 종반될 때 정부 정책 전환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반격, 아직은 미국이 안전지대다. 내수 체력으로 보나 정책 여력으로 보나 아직은 중국 혹은 미국 이외의 지역 가산이 미국 자산을 대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정말로 좋아지게 된다면 유럽과 원자재 수출국에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1월에서 8월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국가별 수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과 뉴질랜드, 사우디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었는데요. 즉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면 유럽과 원자재 수출국에도 당연히 이익이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했었던 괴리를 메꾸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 주가가 회복되는 속도 역시 조금 더 빠르고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중국의 부활이 미국 증시 또는 자산을 대체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정책 변화는 국내 증시에는 훈풍입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는 소재 등 경기 민감 산업들보다는 소비재가 나을 것이다. 즉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감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중국향 소재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시면 전자기계 장비, 즉 테크 제품의 수입 규모가 가장 많고요. 반면 화학과 철강 등 소재 품목에 대한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소재주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ETF 주간 수익률 최대 40%가 넘게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양책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ETF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수익률이 최대 40%까지 올리면서 특히나 1에서 5위까지 계속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경절 연휴에 유커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덕분에 화장품, 카지노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특히 중국 최대 연휴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자 국내 화장품과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가 1%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 흐름을 연이어서 보여지면서 카지노 역시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간 내내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핵심 내용 요약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증시 8 이어갈 테니까요.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